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난주에 좀 특집 방송이 많아서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을 쉬고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유튜브 콩으로 또 라디오로 들어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뉴스픽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송진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진성입니다. 네. 자, 이제 보니까 내일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일이고 오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조금 전에 이제 퇴임 연설도 하셨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잘한 것도 의미 있었던 것도 평가할 것 한 가지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진성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월 6일 기준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누적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내에서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의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이제 적게 이제 나타나는 등 적어도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꼽아 보시라고 하셨지만 또 한 가지 더 저는 좀 꼽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성평등 분야에서 특히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해서 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정부에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을 제정했다든지 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서 그렇죠. 이제 최근 시행 1년에 접어들었고요. 네. 또 이런 디지털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 대응을 좀 정책 총괄하는 부서를 또 신설해서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성범죄를 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든지 그렇죠. 또 불법 촬영문 단순 소지나 시청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이런 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서 요청되었던 여러 입법들이 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성폭력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 저희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변호사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검토를 해봤을 때 젠더 폭력 부분을 좀 신경을 쓴 것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공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럼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첫 국제 대회이고 상징성이 강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잘한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반도가 불안한 곳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평화올림픽이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북한의 남북연락소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이런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윤석열 정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잘한 점은 또 계승을 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보완을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점을 짚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지시를 했던 점, 수사를 지시했던 점 높이 평가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이 사건 자체가 은폐될 뻔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족들의 이의 제기로 문제가 알려졌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2021년 6월 이 지휘 라인을 포고해서 엄정하게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이후 절차를 밟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분향소를 직접 찾아가 조문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 지도자가 성범죄 피해자의 분향소를 직접 찾아가 조문한 사례가 사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점.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4월 15일 관련한 사건에 관한 특검법이 통과된 것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점이라든가 예. 또 민주당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연 민주당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수사도 지금 완전하게 다 끝난 건 아니어서 예,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공을 좀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앞으로 정부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다오.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좀 두 분 얘기도 좀 듣고 싶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앞서 그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제가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뽑았지만 네. 사실 또 그 모순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치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뭐 국민들도 여론도 보면 굉장히 방역을 좀 잘했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렇게 성공적인 방역 뒤에 뭐 의료진 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또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렇죠. 그 분들에 대한 이제 충분한 보상이 사회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방역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런 돌봄이 필요한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크게 이슈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워낙 방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묻혔다. 인권 이슈들이 많이 묻혀진 면이 있는데 이제 뭐 앞서 뉴스에서도 뭐 미국의 코로나가 또 재발병하고 하는 재유행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한국도 가을이 되면 재유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오늘도 있듯이 저희가 지금 그걸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방역했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짚어서 이후에 이런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후 정권에서 또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번 정권에서 좀 아쉽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임기 내에 제정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최초로 이제 발의된 후에 이미 14년이나 경과를 했고 그러네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 인권기구 등에서 수차례 이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뭐 인식조사, 국민 인식조사를 보더라도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다 형성이 돼서 사실은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것을 계속 미루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임기 내에 제정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의지를 가졌다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되지만 어쨌든 거대 야당인데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하고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문 대통령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평등 정책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전주의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내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 어떤 내용인지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가해자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가족상에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반발이 많이 일었었고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더 신중했어야 됐다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었는데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단체장이 되든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점을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이 어쨌든 오늘까지는 여당인데 민주당이 그 박지원 위원장도 지적을 했듯이 여러 번의 그 단체장들의 성비 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발언이 나오거나 혹은 그 발언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나 혹은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2차 가해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인사들의 캠프에 들어가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악몽처럼 떠오르기 싫은 사건을 다시 떠올려서 곱씹어서 반성을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뭔가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또 여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성 정책에 조금 더 국한해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공과를 또 그 안에서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공도 좀 짚어주시고 부족했던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뭐 앞서 이제 성평등 분야에서 이제 성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다양한 가족의 이런 범위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들을 좀 일관되게 좀 펼쳐온 것이 좀 초기에 그런 성과들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 또 청소년 한부모 가정들에 그렇죠. 대한 지원 확대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해왔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나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라고 하는 점들은 어쨌든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져 정부의 어떤 정치 색깔이랑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이제 그렇죠.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통계 얘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임금 차별,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은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그 여성들의 임금 격차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들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준 부분. 뭐 1인 가족도 사실은 그 안에 해당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한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조금 더 그 전보다는 인정된 부분은 공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육아를 비롯해서 돌봄의 영역을 여성 개인과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과제로서 많이 고민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돌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엄마나 며느리만의 몫이 아니라 온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라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엄마의 일로 여겨졌던 육아휴직에 대해서 부부육아휴직을 확대하려고 대통령부터 여러 번 연설에서 언급하고 이런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변호사님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불법 영상을 삭제하거나 지원하는 것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던 모 여가부 장관의 경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여가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을 오히려 참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많은 부분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 정부에서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라고 벌써 국민의힘에서 법안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고 하는데 정말 이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만약에 재편하든 폐지하든 그에 맞는 대안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너무 정쟁적 소재로 또다시 편을 가르는 소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젠더 문제라는 게 근본적으로 과연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까지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생활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열악한 작업 조건, 노동 환경으로 인권에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분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정 교수님께서 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사실 물류센터 환경은 일단 물리적 환경 자체가 안전에 취약하다라는 것은 여러 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뭐 화재라든가 안전사고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는 이유 자체가 이 안전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짚었고요. 오늘 짚을 내용은 이 노동자들이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실이 이루어지는가를 짚은 내용입니다. 인권위에서 참세상 부설 참세상 연구소 그리고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부속 노돌연구소에 의뢰해서 연구 영역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생활물류센터에서 종사하는 노동 인권에 관한 실태 조사입니다.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막장 환경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하네요. 지금 보도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민간 택배사 노동자의 경우에는 밤샘 작업을 수시로 하고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면도 부족하고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해야 된다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노동 강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니까 보통 우리가 빨리빨리 걸으면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걷는 수준의 힘듦이라고 답한 노동자가 77.6%라고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 강도를 표현할 때.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물류센터가. 그렇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뭐 허리, 목을 다치거나 근육통, 손, 발, 다리 저림을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일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노동자를 다시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받았다는 응답자가 5.5%고 자위로 부담했다는 응답자가 2%의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이런 거 계속 얘기했다가 다음에 안 써주는 거 아니야?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걸 얘기도 안 하고 산재 신청을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 고용 관행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뭐 사망자가 나온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보도도 몇 번을 해드렸었고 이 분류 작업의 문제를 그래서 기업과 같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도 그동안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먼저 좀 송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실태 조사에서 좀 이제 방금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5.5%.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산재보험 그 가입 신청과 이제 가입을 좀 분리해서 보면 이제 뭐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근로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 보도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현행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 가입 사업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산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당하게 되면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상으로는 산재가 이제 보장이 되지만 산재 신청이 보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이 지금 그 생활물류센터가 이제 좀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다 보니까 상당수의 근로자들, 굉장히 다수의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직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만약에 자기네 사업장에서 이제 산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청으로부터 이제 벌점을 부과받고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군요. 당하는 경우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그런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이게 산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뭐 보고를 안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로 하지 말고 우리 합의해서 뭐 공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업장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뭐 자비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뭐 재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산재를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 뭐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공상의 경우도 무조건 뭐 공상 합의를 하는 것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산재 보상을 받는 것과 공상으로 받는 것이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산재 보상이 좀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공상으로 합의를 안 해주는 열악한 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겠죠. 자비 부담을 결국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재하청 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이 근로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결국은 그런 법 적용에 있어서 이제 공백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네, 이런 사업장만의 특유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 그 비율이 더 높다. 다른 이제 내보다. 그런 산업 분야보다 높다라고.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이 법을 약간 피해가 앞서 얘기해 주신 당연가입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해가게 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선이 좀 필요하군요. 이 부분이. 당국의 감시 감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현장에 생각합니다. 대한. 그렇죠. 네,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환경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두 분께서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정 교수님. 이제 개개인 사업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야간 근로 장시간 노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 작업 환경에 대해서 매일 정부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도 아마 최근에 화재나 이런 것은 되고 있지만 안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물건이 떨어지는데 맞는다든가 끼인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는 조사는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로자 사망 사고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했는데 떨어짐 사고가 38.7%라고 합니다. 근데 물건 떨어져서 다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거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업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가 정부의 감시도 좀 촘촘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근에 들어서야 이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물류센터도 이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든가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고 유형을 좀 분류해 본다면 어디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도 아마 간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연구 용역을 진행한 쪽에서는 작업 거부권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작업 거부권이라는 것이 현재 법제화된 제도는 아닌 것이고, 이게 아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에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거부권으로. 그렇죠.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이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 규정이 있다 보니, 그럼 도대체 급박한 위험은 언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이제 작업 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산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해라. 그 전이라도 작업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일단 거부하고 안전 여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현재 법제화된 제도는 아니고 작년에 2021년에 이제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좀 시행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좀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다.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하청 업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법제화되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뉴스픽 손진성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